이집트에서의 새로운 발견이 고고학계의 가장 큰 의문 중 하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마침내 네페르티티 여왕의 무덤을 찾아낸 것일까요? 수년 동안 그녀의 매장지는 고대 세계의 가장 큰 미해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스캔과 연구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유명한 무덤 중 하나의 벽 뒤에 특이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우리가 고대 이집트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린 왕 투탕카멘을 포함한 많은 파라오의 매장지인 왕들의 계곡에서 시작됩니다. 1922년에 발견된 그의 무덤은 역사상 가장 많이 연구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무언가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투탕카멘 무덤의 고해상도 레이더 스캔 결과 벽 뒤에 숨겨진 빈 공간으로 보이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이상 징후는 이전에는 단단한 암석으로 생각되었던 매장실의 북쪽과 서쪽 벽 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공간이 미발견 방으로 통하는 문이나 통로라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가설은 논란이 됩니다. 주요 견해는 이 숨겨진 공간이 네페르티티의 무덤과 연결됐다는 설입니다. 아케나텐의 아내인 그녀는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명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원전 14세기에 살았는데 이 시기는 주요한 종교적, 정치적 변화가 특징인 시기였습니다. 그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무덤은 확실하게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그 부재는 수십 년간 역사학자들을 당혹게 했습니다. 그녀를 투탕카멘 무덤과 연결짓는 가설은 몇 가지 단서에 기초합니다. 일부 이집트 학자들은 투탕카멘 무덤 배치가 이례적임을 지적합니다. 다른 왕실 무덤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여왕 매장에 더 전형적인 설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벽화에는 일부 연구자들이 무덤의 일부가 원래 건축된 후 용도가 변경되거나 수정되었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미묘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만약 무덤이 원래 다른 사람을 위해 지어졌다면 벽 뒤에 더 이른 시기의 매장실이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레이더 스캔이 이러한 생각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일부 초기 연구는 감지된 빈 공간이 인공 구조물과 일치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숨겨진 방이 봉인된 채 남아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후의 스캔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일부 조사는 이상 징후를 확인했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방해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과학계 내에서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시에 고고학자들은 무덤을 물리적으로 열거나 구멍을 뚫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투탕카멘의 매장실은 매우 취약하며 어떠한 침습적인 조사도 대체 불가능한 유물과 벽화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원들은 지표2과 레이더나 열화상 촬영과 같은 비침습적 방법에 크게 의존합니다. 지금까지 숨겨진 방이 존재한다는 확정적인 증거는 없으며 네페르티티가 그곳에 묻혔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 봉인된 방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3000년 넘게 손대지 않은 왕실 무덤에는 고대 이집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구성할 유물, 비문,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네페르티티의 말년과 왕실에서의 역할 등 그녀에 대한 오랜 의문들의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학자들은 구조를 훼손하지 않고 더 명확한 답을 얻기를 바라며 개선된 스캐닝 기술을 사용하여 무덤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페르티티의 무덤이 고고학에서 가장 유명한 발견 중 하나인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장소에 숨겨져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방, 특이한 벽면 스캔 결과 고대 석벽 뒤에 봉인된 공간들.
수년 동안 네페르티티 여왕의 잃어버린 무덤을 찾던 고고학자들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왕들의 계곡에서 발견된 새로운 증거들이 이 미스터리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죠. 일부 연구자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실 매장지 중 하나가 수십 년간 조사된 벽 뒤에 여전히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인 투탕카멘의 무덤이 있습니다. 1922년 영국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금과 보석, 조각상 등 5,000점 이상의 유물로 가득 찬 어린 파라오의 거의 온전한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 자체에는 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들의 계곡에 있는 다른 왕실 무덤들과 비교했을 때 투탕카멘의 묘실은 유난히 작고 구조가 특이했거든요. 일부 이집트 학자들은 이 구조의 일부가 파라오보다는 왕실 여성의 묘실 설계와 더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세부적인 특징은 논란이 되는 하나의 가설로 이어졌죠. 만약 투탕카멘의 무덤이 원래 그를 위해 지어진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벽 너머에 또 다른 묘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요. 이 가설은 고해상도 레이더 스캔을 통해 무덤의 북쪽과 서쪽 벽 뒤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부 스캔 결과는 주변 암석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숨겨진 빈 공간이나 틈새를 보여주는 듯했죠. 잠시 동안 고고학자들은 3,000년 넘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봉인된 방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한 이름이 논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네페르티티였죠. 네페르티티 여왕은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파라오 아케나텐의 아내였으며 1912년에 발견된 유명한 흉상 덕분에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잘 알려진 왕실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매장지는 단 한 번도 확실하게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인물의 무덤이 없다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그녀 정도의 지위를 가진 여왕이라면 왕들의 계곡이나 인근 왕실묘역에 정교한 무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수십 년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네페르티티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이더 발견이 큰 화제가 된 이유죠. 일부 고고학자들은 투탕카멘이 어린 나이에 갑자기 사망하자 원래 네페르티티를 위해 준비되었던 기존 왕실 무덤의 일부에 그를 안치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묘실 내부의 특정 벽화들은 이러한 추측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회반죽 아래의 흔적들이 오래전에 봉인된 숨겨진 문이나 구조적 변경을 암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후 이야기는 더욱 기묘해졌습니다. 추가 스캔 결과는 엇갈리게 나타났습니다. 일부 조사는 숨겨진 공간의 가능성을 뒷받침했으나 다른 조사에서 명확한 방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레이더 시스템이 상충하는 해석을 내놓자 고고학자들은 대립하는 진영으로 나뉘었죠. 이견 속에서도 가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웠고 이 미스터리가 남아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기술을 사용해 왕들의 계곡을 완전히 탐사한 구역은 상대적으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최근 GPR 탐사는 이 지역 전역에서 지하 이상 징후와 터널, 미확인 공간을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즉 고고학자들이 조사가 끝난 줄 알았던 지역 아래에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방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제 왕실묘역 전체가 무너진 통로나 의도적으로 숨겨진 벽 뒤에 봉인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네페르티티와 연결된 방이 온전히 발견된다면 즉시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 될 것입니다. 3,000년 넘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집트 왕실 무덤에는 보존된 비문과 의례용품, 보석,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왕조 중 하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바꿔놓을 역사적 기록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탕카멘 무덤 내부에 숨겨진 구역을 물리적으로 뚫거나 여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수반합니다. 벽화와 구조물이 취약해 작은 실수로도 대체 불가능한 유물에 영구적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해답을 찾고자 비파괴 스캔, 열화상 촬영, 지하 매핑 기술에 의존 중입니다. 수년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왕들의 계곡 지하 어딘가에서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실종된 무덤을 여전히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투탕카멘 파라오의 황금 가면은 3000년 이상 왕가의 계곡에 숨겨져 있었어요. 높이가 약 54cm에 달하는 이 유물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얼마나 숙련되고 예술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무도 엑스레이를 통해 가장 큰 비밀이 밝혀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투트 왕은 18왕조 시대의 마지막 통치자였어요. 그는 9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10년 동안만 통치하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고대 이집트에서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은 통치자들에게 거의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의 무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굴꾼들조차 잊고 있을 정도였죠. 조금 슬프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희소식입니다. 그의 무덤은 거의 잊혀진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으니까요. 왕가의 계곡에 있는 다른 무덤들은 약탈당했지만 그의 무덤은 봉인된 채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2년에 발견되었을 때 그 안에는 5,000개가 넘는 귀중한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덕분에 투탕카멘은 순식간에 유명인이 되었고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파라오 중 한 명이 되었죠. 보물 중에는 가장 멋진 작품인 황금 가면이 있었어요. 이 가면은 왕의 얼굴을 정확히 본뜬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적어도 원래는 그랬어야 하지만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왕의 얼굴을 정확하게 표현한 목적은 사후세계에서 영혼이 자신을 알아보고 미라가 된 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고대 이집트 신앙에서는 이 가면이 사후세계에서도 계속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가면의 디테일은 분명 엄청나게 제작이 어려워 보였지만 사람들은 수년이 지나서야 가면이 진정으로 얼마나 복잡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면의 첫 번째 엑스레이 촬영은 196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촬영을 한 이유는 보존이라는 실용적인 이유였어요. 이 가면은 전시회를 위해 파리로 향하고 있었고 이집트를 떠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전시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이미지를 통해 가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가면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집트 금세공인들은 현대의 납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가면을 만들었을까요? 2007년에 촬영된 새로운 엑스레이 사진으로 우리는 몇 가지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24캐럿의 순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가면은 사실 23캐럿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다른 재료와 섞여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금판에 젓갈색 금속인 구리가 소량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재료를 더 유연하고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다음 금판을 반복해서 가열하고 망치로 두드려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면 안에는 2015년이 되어서야 밝혀진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전에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의 직원들이 가면 전시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가면의 긴 수염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죠. 또 다른 가설은 수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슨해져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투트왕의 수염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했어요. 박물관은 카이로에서 가장 큰 관광 명소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했습니다. 복원 과정은 가면의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유물의 전체 3차원 스캔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가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왕의 수염 안쪽에는 이집트인들이 가면의 나머지 부분에 수염을 붙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흥미로운 구조의 금 튜브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가면의 제작 과정이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가면이 투탕카멘 왕의 얼굴을 완벽하게 재현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게 전적으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학설에 따르면 이 가면은 투탕카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요.
2015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가면은 원래 파라오의 계모로 추정되는 여성 파라오, 즉 유명하고 아름다운 이집트 여왕 네페르티티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큰 단서는 마스크에 새겨진 문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투탕카멘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연구원들이 면밀히 조사한 끝에 실제로 투트 왕의 이름 아래에 다른 것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왕의 이름 스탬프는 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원래는 네페르티티 여왕으로 번역되는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투트 왕의 황금 가면에는 수년간 간과되었던 또 다른 특징이 있어 더욱 미스테리를 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문가들은 투트 왕이 자신의 뒤를 이은 파라오들로부터 그다지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단서 중 하나가 바로 가면에 피어싱된 귀입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투탕카멘 왕이 어렸을 때는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18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쯤에는 귀를 뚫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이는 가면이 원래 네페르티티의 것이거나 투트 왕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면만이 미스테리의 원천은 아닙니다. 사실 그의 무덤 전체가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어요. 최근 역사가들은 투트 왕이 묻혀 있어야 할 장소가 마지막 순간에 변경되었다는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전문가들은 9년간 통치한 파라오가 왜 이렇게 단순한 무덤에 묻혔는지 궁금해졌죠. 다른 파라오 무덤들의 웅장함에 비하면 그의 무덤은 다소 평범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투탕카멘과 같은 왕이 이렇게 평범하게 안식처를 가졌다는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그가 가졌던 권력과 중요성에 비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의 후계자 파라오 아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연구원들은 투탕카멘 왕이 세상을 떠난 후 아이는 이집트 역사에서 투탕카멘을 지워버렸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투트 왕의 시신을 더 작고 덜 인상적인 무덤에 안치하기로 한 결정의 배후에 그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아이 자신의 무덤을 살펴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바로 커다란 벽에 개코 원숭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유형의 예술작품이에요. 같은 사람이 두 무덤의 예술작품을 선택한 것 같아요. 두 무덤의 디자인과 장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두 무덤의 배후에 공동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아이의 무덤은 왕의 무덤답다는 점입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볼 수 있는 스타일과 예술품이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크고 인상적이에요. 따라서 아이가 두 무덤에 무엇이 들어갈지 결정했다는 설이 있어요. 투트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웅장한 무덤은 제때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라오는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하기 위해 살아있을 때 무덤을 짓기 시작해요. 하지만 투트는 겨우 18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 상황을 이용해 투트를 위해 작은 무덤을 만들고 자신을 위해 큰 무덤을 만들었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가설이 투탕카멘의 무덤이 왜 그렇게 단순한지,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역사에서 그의 기억을 지울 수 있었는지 설명해 준다고 믿어요. 결국 투트 왕의 가면과 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미스테리와 음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수년 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대 이집트의 비밀은 아직 밝혀져야 할 것이 많으며 투탕카멘 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매료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 유명한 상징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 그리고 이 가면은? 의심할 여지 없이 투탕카멘의 가면이죠. 때로는 역사가들이 투트 왕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을 밝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뻔한 세부 사항을 종종 우리는 코앞에서 놓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유명한 가면이 실제로는 그의 것이 아니었고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지켜보세요. 가면을 클로즈업 해주시겠어요? 고마워요. 저 구멍 보이시죠? 네, 귀걸이를 위한 구멍이에요.
보석을 싫어한 것은 아니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귀걸이는 일반적으로 지위가 높은 여성이나 어린이가 착용했습니다. 역사를 잘 아신다면 투트는 소년왕이었잖아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는 겨우 9살의 통치를 시작했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9살 때는 귀걸이를 착용했을 수도 있지만 귀걸이 금지 연령에 도달하면 귀걸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가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그가 왕위에 오른 9살 때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어린이용 장례 마스크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갑작스러운 죽음은 투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용된 마스크가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마스크가 서둘러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서가 더 있습니다. 투트가 미이라가 되어 시신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가 빨리 사후세계에 도착하기를 원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무덤이 봉인될 당시 무덤의 페인트가 아직 젖어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의 가면을 보세요. 걸작이에요. 서둘러 만들어졌을 리가 없고 다른 단순한 카토나주 작품보다 훨씬 더 정교해요. 유명한 투트왕의 가면은 높이가 53cm에 달하고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2.5kg의 황금 수염이 달려있어 전체 무게가 10kg에 달해요. 조금 헷갈리네요. 어린이용 마스크인 것 같은데 수염이 있었다고요? 저는 수염을 기른 9살짜리 아이를 본 적이 없고 아마 여러분도 없으실 거예요. 어른의 얼굴과 아이의 얼굴을 비교해보세요.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우리 얼굴은 16세 전후로 성장이 거의 멈춥니다. 따라서 19세의 투트는 분명 성인 남성의 얼굴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어린이용 마스크를 성인 남성의 얼굴에 씌우려 했다고 상상하실 수 있나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을 테고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좋아요. 어린이용 마스크 가설은 무시합시다. 두 번째 옵션은 마스크가 원래 여성의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 연구원들은 수염이 나중에 추가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가면이 실제로 네페르티티 자신을 위해 만들어졌고 결국 네페르티티는 가면이 없게 되었다는 가설이에요. 이 경우 두 가지 발견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은 음모론처럼 들리지만 한번 들어보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투트는 기원전 1323년경에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요. 다리가 부러지는 등 다른 건강 문제도 있었으며 기록에 따르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네페르티티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는 없으며 그녀가 언제 어디에 묻혔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연도는 기원전 1330년경으로 추정되지만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고 마스크를 의도적으로 준비했거나 무덤에서 바로 마스크를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들은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런 셈이죠. 그녀는 투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아케나텐과 결혼한 그의 새엄마라고 전해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100% 정확하지 않으며 일부 과학자들은 그 진위를 의심합니다. 이 고대 이집트 가족들은 누가 누구인지 추적하기가 어렵네요. 아직 투트가 여성용 가면을 썼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겠다고요? 한 가지 가설을 더 말씀드릴게요.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한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를 만나보세요. 룩소르 외곽의 왕들의 계곡에 위치한 투탕카멘의 무덤은 놀랍게도 거의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파라오의 무덤 같지 않다는 것이었죠. 고급스럽긴 했지만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분위기가 풍겼어요. 일반적으로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은 더 큰 무덤이 잘 어울렸고 더 이상하게도 입구의 오른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점은 그 방향이 이집트 여왕이 사용했던 여성용 방의 전형적인 방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상 신호는 이 방이 단계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보이며 약 2,000개의 유물들이 급하게 배치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에요. 더 궁금한 것은 다른 왕족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카터는 1922년에 이 매장지를 발견했지만 이곳이 왜 그렇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의 한 세기가 지난 후 니콜라스 리부스는 자신이 퍼즐을 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투투왕이 무덤의 원래 주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그는 전설적인 네페르티티 여왕의 안식처가 소년 왕의 무덤벽 뒤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니콜라스는 몇 달 동안 고해상도 사진을 연구하며 모든 픽셀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페인트층 아래 무덤 벽의 질감을 드러내는 세부 스캔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2개의 출입구 윤곽선으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했는데 출입구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막구 회치를 한 것이었어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무덤 속의 무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콜라스는 투투왕의 무덤 서쪽 벽 뒤에 숨겨진 창고가 있으며 그의 방은 복도식 대형방 네트워크의 가장 바깥쪽 부분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모두 멋지게 들리지만 안타깝게도 리부스 1호는 반박되었습니다. 리부스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전문가들은 지표 투과 레이더를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리부스의 생각은 틈이 있으면 추가 방이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 한 전문가는 숨겨진 방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고 1년 후 재확인 결과 숨겨진 출입구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매장지가 매혹적인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전설적인 여성은 네페르티티뿐만이 아니에요.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멋진 전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남자도 내 무덤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해요. 참 적절하지 않나요? 결국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여성이었으니까요. 클레오파트라가 세상을 떠난 지 수천 년이 지난 후 아무도 그 무덤을 찾지 못했지만 고고학자 캐슬린 마르티네즈는 자신이 그 암호를 풀었을지도 모른다고 믿어요. 그녀는 거의 20년 동안 클레오파트라 7세의 무덤을 찾아 헤매다가 최근 이 유명한 여왕을 상징하는 흉상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녀의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흉상이 클레오파트라와 전혀 닮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마르티네즈의 팀은 이 대리석 조각상과 함께 337개의 동전도 발굴했는데 그중 일부는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집트 관광유물부에 번역된 성명에 따르면 이 작은 흉상은 흰색 대리석으로 조각되어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로 왕관을 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이 조각상이 실제로 누구를 묘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르티네즈는 이 조각상이 클레오파트라 7세 여왕의 모습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많은 고고학자들은 얼굴 특징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신 어떤 공주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요. 미안하지만 잠시 마법을 깨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네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남자도 내 무덤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잘못 해석되어 있다고 믿어요. 설령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어떤 사람도라는 뜻이었을 뿐 성별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매혹적인 전설이죠. 과학자들은 투트왕의 무덤 근처에서 고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투트왕의 마지막 안식처는 마치 공동묘지처럼 보였어요. 약 3600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나무관 수십 개가 함께 있었죠. 제가 약간 과장한 것 같네요. 11개의 무덤이 정확히 투트왕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은 도시 룩소르 근처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이집트 무덤에서의 새로운 발견은 고대 이집트의 삶이 어땠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대인인 우리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성들은 장신구를 좋아했고 고고학자들은 자수정구슬 30개와 만호구슬 2개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목걸이와 하마머리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이 목걸이가 대유행이었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또한 2개의 구리 거울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연꽃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거울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 이집트의 하늘, 여성, 다산, 사랑의 신 하토르로 장식된 거울이었습니다. 최근 투탕카멘의 매장지 근처에서 진행된 발굴 작업에서 수천만 년 만에 처음으로 하트셉수트 여왕의 계곡 신전 조각이 발견되어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용감한 여성은 2번째 여성 파라오로 여겨졌는데 용기와 지혜로 통치하며 돌처럼 단단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오랜 세월 숨겨져 있던 그녀의 신전은 권력과 음모, 영적 헌신으로 가득 찬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열어줍니다. 고고학자들은 하트셉수트의 추모 신전 외곽에서 1000개가 넘는 아름답게 장식된 돌블록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왕좌에 오른 여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처에서 또 다른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이 무덤은 테티쉐리 여왕의 궁전 감독관인 데후티메스의 것이었죠. 하트셉수트 여왕은 놀라운 비밀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덤들은 피라미드로 지어지지 않고 바위에 조각되어 사후 세계에서 영혼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고대의 독특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점토로 만든 장난감, 미라 가면, 날개 달린 풍뎅이, 부적 등 멋진 고대 유물들을 발견해냈어요. 안타깝게도 훨씬 더 많은 유물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지난 수세기 동안 고고학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유적지를 발견했습니다. 약탈자들이 이 무덤을 먼저 발견하고 귀중한 물건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들은 빵과 고기를 바치는 데 사용된 도자기, 무덤의 주인과 이집트 군대를 연결해주는 궁수용 활 등 연구원들을 위한 멋진 물건들을 남겼어요. 한편 영혼 보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특히 고대의 비밀을 찾아 룩소르를 돌아다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투트왕의 저주가 두렵지 않으시죠? 겁을 먹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참고만 하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아셨죠? 수년 동안 이집트 학자들, 특히 초자연적인 활동을 믿는 사람들은 투탕카멘 고고학 발견을 둘러싼 불안한 저주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1922년 무덤을 발견한 여러 발굴자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저 초자연적인 일로 치부하고 모든 혼란을 피하는 것이 더 쉬웠을 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방사능이 발굴자들을 죽게 만든 것일 수 있어요. 방사능의 출처가 궁금하시죠? 방사능은 19세기에 발견되었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상적인 피라미드에도 불구하고 투트의 무덤을 미친 듯이 빛나게 할 정도의 라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독성 폐기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3000년 전 무덤이 봉인된 이후 우라늄과 유해 폐기물로 인한 독성 수준의 방사능이 무덤 내부에 잠복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투탕카멘 무덤의 매장실은 방사능 수치가 매우 높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치명적인 방사선 질환이나 불치병에 걸릴 수 있었다고 해요. 참고로 한 달 전에 냉장고에 넣어두어 곰팡이가 핀 음식물을 치우지 않으면 비슷한 수준의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사능은 투탕카멘의 무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 유물 발견은 보람찬 일이지만 이집트 전역의 고대 왕국 무덤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어 위험하기도 합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근처의 두 곳에서 가이거 개수기를 통해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사카라의 여러 지하 무덤에서는 방사성 가스인 라돈이 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전문가들은 많은 무덤의 벽에 섬뜩한 경고문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 무덤의 건설자들이 독소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믿어요. 한 비문에는 이 무덤을 부수는 자는 어떤 의사도 진단할 수 없는 질병으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불길한 경고가 새겨져 있어요. 악령으로 인한 금지와 같은 다른 불길한 문구들은 초자연적인 저주가 이 고대 유적지를 괴롭힌다는 공포를 더할 뿐이었어요. 불길한 징후는 오래전부터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했지만 1922년 투트 왕의 발굴을 후원하고 보물로 가득 찬 방들을 탐험한 것으로 알려진 카나본경이 무덤에 들어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무덤 개장 당시 현장에 있었고 저주 신화의 시작을 알린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영국 이집트 학자 아서 웨이걸은 1934년 50대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방사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덤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있던 총 26명 중 6명이 다양한 원인으로 10년 이내에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X선 노출뿐만 아니라 질식, 뇌졸중, 신부전, 폐렴, 심지어 중독 등이 그 이유입니다.
좀 암울해지지 않나요? 무덤을 열었지만 악명 높은 저주를 피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하워드 카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생존을 저주가 진짜가 아니라는 증거로 지적하기도 했어요. 무덤을 발굴한 후 카터는 이 주제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고 고고학에서 다양한 박물관의 유물 취급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죽음이나 부상은 피했지만 저주가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야기 중 하나는 그를 카나본경의 딸 에블린과 연관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녀를 미치도록 사랑했지만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독신으로 남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이집트에 있는 동안 불륜을 저질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녀가 이집트를 영원히 떠났을 때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에블린은 겨우 6살이었고 아버지가 숨을 거둘 때까지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녀는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둘은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며 연애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투트왕의 무덤 근처에서 혁명적인 발견이 있은 지 1년 후 에블린은 정치가인 브로그레이브 보샹경과 결혼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같은 해 보샹은 카터의 안내로 부모님과 함께 무덤을 둘러보았어요. 카터는 독신으로 살았고 에블린에 대한 사후 소문 외에는 다른 연애 관계도 없었습니다. 저주는 그의 인생 이야기에 흥미로운 반전을 더하지만 인간관계를 멀리하는 그의 성향은 무덤이 열리기 훨씬 전부터 분명했습니다. 카터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939년 심각한 병마와 싸우던 그는 결국 운명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4세로 영국에서는 일반적인 기대 수명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고대의 저주와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런던 아파트에는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나온 유물 몇 점이 있었는데 결국 이집트로 돌려보내지면서 저주가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만약 그가 집에 고대의 기념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른 모든 죽음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저주설은 발굴 과정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이상한 사건으로 인해 더욱 힘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카나보는 모기에 물려 심각한 감염에 걸렸고 무덤을 열었을 무렵 카이로는 기이한 정전과 기괴한 모래폭풍을 경험했습니다. 영국에서 카나본경의 개 수지는 집에서 탈출한 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직원과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의 심장이 멈춘 바로 그 순간 수지는 울부짖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혹시 방사능은 전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투트왕의 무덤에서 나온 고대 유물이 그들을 모두 죽게 만든 건 아닐까요? 으스스하지 않나요? 다른 고대 이집트 무덤들과 달리 투탕카멘 왕의 무덤은 3000년 동안 도둑의 침입을 받지 않고 숨어 있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무덤이 평균보다 작고 왕들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탐험대가 투트의 유적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이 지역이 집중적으로 탐사되고 있었습니다. 입구는 모두 인근 무덤 건설로 인한 잔해로 덮여 있었고 이 또한 무덤을 비밀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또한 무덤 외부에는 아무런 글도 표지판도 없었어요. 하워드 카터라는 사람이 마침내 무덤을 발견한 19세기까지 무덤이 놀라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시간의 흐름도 한몫을 했어요. 하지만 카터가 그렇게 대단한 영웅이었을까요? 최근에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교활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카터가 단순히 미화된 보물 사냥꾼이 아니라 진정한 고고학자였다고 생각하곤 했죠. 투트를 만나기 전부터 그는 이집트 유물을 끊임없이 탐구해왔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특이한 물건들에 흥미를 느꼈고 곧 고대 무덤에서 발견된 조각과 비문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카터는 우연히 투트왕의 유해를 발견한 후 10년 동안 투트왕의 무덤에서 나온 황금 왕좌, 전차, 조각상 등 모든 종류의 유물을 기록하고 가공해서 나일강을 따라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으로 보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인 이야기는 그래요. 최근의 발견에 따르면 모든 유물이 이집트 관리들에게 전달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비밀 편지를 통해 카터의 10개는 저들에게, 하나는 나에게 정책이 밝혀진 것 같네요.
문제의 편지는 1922년에 카터의 친구이자 언어학자인 앨런 가디너 경에게 보낸 것으로 1922년에 작성된 거예요. 이 글에서 카터는 무덤을 발견했다고 언급하며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1934년에 보낸 또 다른 편지에서 가디너는 카터가 감사 선물로 보낸 부적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카터는 그게 투트의 무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분명히 그랬던 것 같죠. 이집트 박물관의 영국 관장도 카터의 교활한 노력을 알아차렸지만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가디너의 부적을 투트의 무덤에서 나온 다른 부적과 비교했는데 놀랍게도 두 부적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가디너는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이 너무 실망스러워 카터에게 다른 편지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기로 결심한 가디너는 유명한 고고학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카터에게 훔친 물건을 카이로로 가져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가디너가 조언한 것처럼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밝으면 채널을 구독하시면 역사상 가장 독특한 주제에 대한 더 많은 놀라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카터의 발견 이후 행적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보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947년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학자와 함께 일했던 알프레드 루카스라는 남자가 카이로의 한 비밀스러운 저널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는 카터가 무덤의 문을 몰래 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식적인 발견이 있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봉인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카터와 그의 일행이 고대 유물을 손에 넣기 위해 일찍 무덤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물건들이 팔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고 죽은 후에 경매에 붙여지도록 했죠. 하지만 카터는 어떤 것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도 않았지만 이집트 정부는 더 이상 미스테리한 실종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무덤에 들어가는 걸 금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명백한 도둑질을 투트 왕의 저주와 연관짓기도 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다면 투탕카멘 왕의 안식처가 발견된 직후에 꽤나 무서운 이야기가 되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해요. 소년 파라오의 무덤을 건드리는 사람은 심각한 불운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미라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극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투트 왕의 무덤을 방해한 사람들이 미스테리하고 불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 저주와 관련된 대표적인 불운한 죽음은 제5대 카나본 백작 조지 허버트의 죽음입니다. 그는 무덤을 찾는데 자금을 지원한 영국 귀족이었어요. 무덤이 열린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미스테리라고 부르지만 허버트는 카이로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결국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제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무덤 개방에는 경비원, 고고학자, 지원 직원 등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었어요. 물론 이들 중 몇 명은 무덤이 방문객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좋은 스토리텔링을 위해 이 저주가 사실이었으면 좋겠지만 통계적으로 무덤 개방에 많은 사람이 연관되어 있다면 우연한 이유로 몇 명은 사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고대 저주의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주문이 발동된 후 20년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허버트에 따른 반세기가 지난 1980년대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하워드 카터 자신도 이 사실이 밝혀진 후 16년이 지난 1939년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저주가 신중한 홍보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하워드 카터는 투트의 무덤이 발견됐을 때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소년왕의 안식처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투트왕의 무덤에서 도난당한 건 무엇일까요? 글쎄요, 우선 보석이 좀 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에 따르면 하워드 카터가 직접 훔쳐간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는 19세기에 무덤 내부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을 보고 집중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박물관과 경매장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과 비교했죠. 그는 곧 투트의 보석 중 일부의 행방을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투트의 가슴에 있던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는 모두 조각이 났고 일부는 카터를 통해 미주리주의 넬슨 애킨스 박물관으로 갔어요. 한편 다른 조각들은 익명의 사람들이 소유한 목걸이가 됐죠. 그들은 2015년에 이걸 팔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넬슨 애킨스 박물관도 웹사이트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머리 장식 조각이 있어요. 한때 투트의 소유였던 구슬도 카터가 훔쳐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슬들은 목걸이로 만들어져 현재 세인트루이스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유약을 바른 세라믹 매직으로 만든 또 다른 멋진 목걸이는 멀리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10여 년 전에 이집트로 다시 보내졌어요. 이 역시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카터에게 도난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잃어버린 유물은 차치하고서라도 투트 왕은 이 놀라운 고대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수많은 놀라운 유물을 남겼어요. 유명한 매장 가면부터 시작하죠. 이 가면은 준 보석과 유리 페이스트가 사용된 53cm의 거대한 금 예술품입니다. 무게는 10kg이고 긴 수염을 기르고 코브라와 독수리 머리 장식을 한 소년 파라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뒷면에는 고대 이집트의 중요한 영적 서적에 나오는 주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 주문은 사후세계에서도 잘 작동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투트는 보드게임 애호가이기도 했어요. 그의 무덤에서 상아로 만든 보드게임 4개를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또한 한 쌍의 금샌들을 발견했는데 편안함보다는 과시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파라오는 생전에 이 샌들을 신은 적이 없을 거예요. 패션 아이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투트는 꽤나 화려한 통치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무덤에서 의상과 장신구를 고르고 조정하고 보관하는 데 사용했던 마네킹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역사가들이 그의 무덤에서 발견한 2개의 트럼펫을 보면 소년왕은 음악도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1939년 BBC 방송에서 이 트럼펫이 연주된 적이 있지만 오늘날 이 악기는 조작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무덤을 찾지 못할 것이다. 소문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클레오파트라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신의 무덤의 위치를 어떤 인간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왕의 안식처를 마침내 발견한 것은 그 누구보다 가까이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형사 변호사에서 고고학자로 변신한 캐슬린 마르티네즈 베리는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공식적인 지원도 당국의 허가도 없이 짐을 싸서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여왕의 무덤을 찾겠다는 순수한 의지만 있었을 뿐이었죠. 캐슬린은 항상 남들보다 앞서 나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월반을 했고 피아노, 체스, 수영, 무술을 마스터했으며 집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19세에 법학 학위를 받았고 고고학은 취미였어요. 실제로 이집트에 가본 적도 없고 유물을 발굴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클레오파트라에 매료된 것은 1990년 아버지와의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그녀는 셰익스피어의 책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찾으러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어요. 교수이자 법률 전문가인 아버지 파우스토 마르티네즈는 별 생각 없이 클레오파트라를 요부라고 불렀습니다. 캐슬린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역사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완전히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녀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고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왔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논쟁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아버지는 자신이 클레오파트라를 너무 가혹하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어요. 그 대화는 캐슬린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찾을 수 있는 모든 고대 문헌, 특히 클레오파트라와 마크 안토니우스에 대한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클레오파트라가 단순히 잘못된 남자에게 빠진 여왕이 아니라 이집트의 독립을 위해 위험한 정치 게임을 벌인 천재적인 인물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책을 읽을수록 사람들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둘째 아이를 돌보면서 그녀는 고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대단한 멀티태스킹이죠.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집착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다른 13명의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통치자들의 마지막 안식처와 함께 현대의 알렉산드리아 아래 어딘가에 있다고 믿지만 마르티네즈 박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사후세계 신 오시리스에게 바쳐진 고대 신전인 타포시리스 마그나에 묻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대 주춧돌 판이 필요했습니다. 스마트폰 크기 정도 되는 이 판은 중요한 신전 구조물 아래에 놓여 있었고 종종 신전의 건축 시기와 이유를 설명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수호신인 이시스에게 헌정된 신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판을 찾을 수 있다면 바로 그곳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마르티네즈는 그 누구보다 깊이 파헤치며 신전터 전체를 발굴했습니다. 그녀의 팀은 클레오파트라의 이름과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 유적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뜻이었죠. 그러다가 더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바로 신전에서 지중해로 바로 연결되어 물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데 사용된 터널이었어요. 신전의 일부가 이미 물속에 가라앉았다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도 그 아래에 있을 수 있을까요? 마르티네즈는 이집트 당국이 수중 수색을 허용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여전히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온갖 역경을 딛고 그녀는 파라오가 누비아의 넓은 지역을 이시스 신에게 바쳤다는 내용의 주춧돌 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녀가 원하던 확신이었어요. 이 신전은 실제로 이시스에게 헌정된 신전이었고 그녀의 이론이 단순히 추측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한 신전이 육지에 있었다면 두 번째 신전, 아마도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바다로 무너져 내렸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수중 고고학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타이타닉을 발견한 로버트 발라드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이집트 당국의 지원을 받아 그녀와 그녀의 팀은 알렉산드리아 앞바다를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수중에서 수천 년 전 해안선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높이가 1.8에서 3m에 달하는 거대한 석조 구조물을 발견한 것이죠. 또한 첫 번째 사원의 조각상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재료인 현무암 블록도 발견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돌들은 수세기 동안 바다 밑에 묻혀있던 잃어버린 도시의 유적이었습니다. 이제 마르티네즈와 그녀의 팀이 클레오파트라라는 뛰어난 여성이 남긴 과거의 가장 위대한 미스테리 중 하나를 풀 수 있을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배경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세상을 떠난 후 이집트의 왕좌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클레오파트라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18세에 불과했던 클레오파트라는 10살 연상의 오빠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고대 왕족은 특이한 관습이 있었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매 간의 우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젊은 프톨레마이오스는 모든 권력을 자신이 가지기로 결심하고 클레오파트라를 몰아내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떠나야 했던 클레오파트라는 그저 한탄만 하지 않고 군대를 일으켜서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진군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21살의 나이에 이미 시나이 사막에서 군대를 이끌고 왕위 복귀를 계획하고 있었죠. 그 무렵 클레오파트라는 이미 율리우스 시저와 강력한 정치적 동맹을 맺은 상태였어요. 기원전 47년 6월, 그녀는 카이사리온으로 더 잘 알려진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시저를 낳았는데 많은 사람이 이 아들이 시저의 자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이집트 왕실의 규칙을 따르는 걸 막지는 못했죠. 두 번째 남편은 그녀의 다른 오빠인 프톨레마이오스 14세입니다. 네, 클레오파트라는 시저와 계속되는 불륜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형제와 결혼했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세계에서는 왕좌를 가문에 물려주는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이에요. 결혼은 제쳐두고 클레오파트라와 시저의 유대 관계는 끈끈했습니다. 그녀는 국빈 방문을 위해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 함께 로마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성실한 여왕의 역할 대신 티베르 강변에 있는 시저의 개인 별장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기원전 44년 3월 율리우스 시저가 목숨을 잃은 후 클레오파트라의 정치적 입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오빠이자 남편인 프톨레마이오스 14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일부에서는 클레오파트라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의심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유일한 통치자로 남게 됩니다. 한편 로마에서는 시저의 후계자로 마크 안토니우스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여왕을 견제하고 싶었던 그는 클레오파트라를 소환했고 클레오파트라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신으로 분장한 채 호화로운 바지선을 타고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순식간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째 부인을 로마에 남겨두고 클레오파트라를 따라 알렉산드리아로 갔고 두 사람의 관계는 본격적인 왕실의 불륜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로마 제국을 장악하기 위해 전쟁을 치렀어요. 여왕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 그녀는 왕릉에서 왕관을 머리에 쓰고 플루타르코스가 황금 소파라고 부르는 곳에 누워 있었어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악티움에서 패배하자 옥타비아누스의 군대는 알렉산드리아로 진격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금, 은, 진주, 귀중한 예술품으로 둘러싸인 자신의 무덤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이 보물들은 로마인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불태우겠다고 협박했던 것들이었어요. 한편 안토니우스는 로마인들에게 생포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칼로 자해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클레오파트라의 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일주일이 조금 지난 후 클레오파트라는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포로가 되어 굴욕을 당하는 대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치명적인 독사에 물렸다고 전해지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시 클레오파트라의 나이는 겨우 39세였습니다. 꽤 충만한 인생처럼 들리네요. 고대 도시 타포시리스 마그나는 이집트 북부 해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영광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아래에는 유명한 미스테리를 밝혀낼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이 터널은 당시로서는 기이하게 기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발굴을 통해 땅속에서 13m 길이의 구조물을 발견했는데 부분적으로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모양과 건설 기법은 또 하나의 놀라운 고대 발견인 유팔리노스 터널과 유사해요. 그리스에 위치한 이 두 터널은 두 지점에서 동시에 굴착하여 중간에서 만나는 것을 목표로 건설되었어요. 수학과 기하학을 사용하여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건설되었으며 산 근처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2004년부터 타포시리스 마그나 유적지를 연구해온 고고학자들은 이 터널이 클레오파트라의 잃어버린 무덤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단서들이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 같았죠. 우선 이 도시와 신전은 클레오파트라의 조상 중 한 명인 프톨레마이오스 2세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고대 신 오시리스와 그의 여왕 이시스에게 헌정된 것으로 보여요. 클레오파트라는 통치 기간 내내 자신을 이시스와 연관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곳을 마지막 안식처로 선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했지만 현대 기술의 도움으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고고학자들은 이 위치를 더 잘 연구하기 위해 지표 투과 레이더라는 특수 장치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 도구를 사용하면 땅을 파지 않고도 땅 밑에 무엇이 있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터널은 매우 오래된 터널이기 때문에 매우 섬세한 조사가 필요해요. 땅을 파기 전에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사진을 보는 것은 매우 유용하며 2011년부터 이곳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마침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발견함으로써 그녀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베일에 쌓여있는 그녀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클레오파트라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독이 있는 이집트 코브라에게 일부러 물렸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독성 물질에 익숙했고 심지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독을 빗에 숨겨두기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독극물을 사용했다는 건 아니에요.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다른 흥미로운 정보도 많이 있고 모두 그만큼 인상적입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 스타일리스트가 있었다는 사실처럼요. 이 유명한 여왕을 묘사한 대부분의 이미지에서 클레오파트라는 검은색 아이라이너를 바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룩은 여왕의 개인 미용사로 알려진 에이라스가 완성한 거예요. 눈에서 관자놀이까지 긴 라인을 따라 그렸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이크업 기법이에요. 에이라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일생에 걸쳐 중요한 인물로 클레오파트라가 비밀을 터놓았던 절친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클레오파트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에이라스가 곁에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칭송받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묘사된 것만큼 예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래요.
물론 영화나 현대 이미지를 보면 대칭적이고 섬세한 이목구비를 가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동전을 보면 그녀의 외모는 다소 평범해요. 백성들의 눈에 여왕이 더 강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 동전에 그려진 이미지도 조정되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그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대 문헌에 묘사된 여왕의 모습은 그녀의 아름다움이 아닌 목소리나 성격과 같은 다른 자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오늘날까지 가장 유명한 이집트 여왕일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여왕으로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왕위를 계승할 예정이었던 언니 베레니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베레니케는 그 전에 세상을 떠났고 클레오파트라가 그 자리를 물려받아 교육을 받기 시작했죠. 클레오파트라는 전국을 자주 여행하며 국민과 그들의 요구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18세의 어린 나이에 여왕의 자리를 물려받았고 총명함과 학식 덕분에 곧바로 인기를 얻었죠. 문학에 대한 취향도 높았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이자 시인인 호머의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독서만큼이나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의학과 화장품에 관한 책을 썼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늘날까지 그러한 작품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당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를 분명히 이해했고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언어를 구사했다고 해요. 일부 고고학자들은 그녀가 그리스어, 이집트어, 에티오피아어뿐만 아니라 많은 아랍어 방언을 구사했다고 주장해요. 심지어 라틴어까지 구사했을 수도 있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천사 같은 외모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클레오파트라는 식단에도 신경을 썼을 정도로 외모 관리에 신경을 썼어요. 그녀는 다양한 생선을 포함한 간단한 식사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중해와 가까운 곳에 살았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녀는 간식으로 속을 채운 비둘기 고기를 즐겨 먹었으며 손님에게도 제공했어요. 메뉴에는 야채와 파바콩 수프도 포함되었습니다. 과일과 견과류도 빼놓지 않았고 꿀을 좋아했어요. 최근에는 전문가팀이 그녀의 유명한 향수를 재현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어요. 고대의 샤넬 넘버5와 같은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레오파트라는 고급스러운 향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들이 자신을 만날 때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 향의 기본은 현지 나무에서 채취한 수지인 몰약입니다. 카다몬, 올리브오일, 계피와 같은 다른 재료도 혼합물에 첨가됐어요. 그 결과물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향수만큼 섬세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농도가 훨씬 더 진했고 향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권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당시 그녀는 서쪽의 현대 리비아에서 이집트에 거쳐 동쪽의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영토를 통치했어요. 이는 여성이 통치한 영토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0조 원이 넘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클레오파트라가 직접 도입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진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윤년과 윤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그녀의 조언을 받아들인 카이사르는 이를 공식 로마 달력의 일부로 채택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미 1년이 정확히 365일보다 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를 연구하여 1년이 실제로 365일과 4분의 1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1963년 동명의 영화에서 클레오파트라를 연기하며 대중문화의 클레오파트라를 소개한 것은 엘리자베스 테일러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영화는 가장 비싼 영화였어요. 원래 제작비는 약 20억 원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거의 45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대본과 제작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 상징적인 영화를 만들기 위해 제작자들은 처음부터 79개의 세트와 26,000벌 이상의 출연진 의상을 제작했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클레오파트라 의상만 약 2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작자들에게 감사하게도 이 영화는 언론의 주목을 받고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으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클레오파트라를 킹 투시라고 불리는 또 다른 유명한 이집트 통치자 투탕카멘 왕과 연관시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이집트의 파라오였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우선 투탕카멘은 클레오파트라보다 약 1300년 전에 살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혈통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출신이지만 투탕카멘은 이집트 출신이죠. 고대 이집트만큼 신비로운 문명은 많지 않아요. 3000년 넘게 지속된 강력한 제국이었죠. 아직도 서 있는 피라미드와 여전히 영감을 주는 신화를 남겼어요. 지구에서 가장 많이 탐사된 곳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흥미진진한 걸 발견해요. 아비도스에서 고고학자들이 방금 3600년 된 왕릉을 발견했어요. 엄청 거대해요. 입구는 신들의 황금 상형 문자로 덮여 있죠. 그런데 파라오의 이름은 거기 없어요. 사라졌어요. 이 통치자는 누구였고 이집트 역사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까요? 이집트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가장 희미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바로 아비도스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이곳은 성스러운 땅이었죠. 그들은 이곳이 오시리스의 매장지라고 믿었어요. 말 그대로 죽고 시신이 분리되고 다시 살아나 저승을 다스리게 된 신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도스는 이집트의 영적 집결지가 되었죠. 파라오들은 여기에 놀라운 신전들을 지었어요. 세티 신전처럼요. 76명의 파라오 이름이 새겨진 왕명표 벽으로 유명하죠. 순례자들이 이집트 전역에서 와서 제물을 바치고 오시리스 축제에 참여했어요. 그의 죽음과 부활을 의식적으로 재현했죠. 단순한 상징적 숭배가 아니었어요. 이집트판 코미콘이었죠. 그런데 슈퍼히어로 코스프레 대신 사람들은 신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재현했어요. 당연히 파라오들은 오시리스 가까이 묻히려고 경쟁했죠. 아비도스는 부분적으로 묘지, 부분적으로 성스러운 도시, 부분적으로 사후세계 보험이 되었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아비도스 주변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요. 최근 발견된 무덤이 바로 그 경우죠. 2025년 초 미국과 이집트 공동 연구팀이 불길하게도 아누비스 산이라 불리는 바위 언덕 아래를 파기로 했어요. 아누비스 기억하시죠? 묘지를 지키는 자칼머리 신말이에요. 발견된 왕릉은 지표면 아래 약 7m에 숨겨져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고고학자들을 오래 피했지만 도굴꾼들이 이미 보물들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들은 분명 이게 엄청 중요한 누군가의 무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구 없는 저택을 돌아다녀도 부자가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방에는 약 5m 높이의 진흙벽돌 아치가 있었어요. 암컷 기린이 똑바로 선 것보다 높죠. 3600년 전에 지어진 걸 생각하면 여전히 거대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집트인들이 건축의 달인이었다는 걸 기억하면 놀랄 건 없죠. 그래서 보물도 없고 황금 가면도 없고 안타깝게도 이름도 없어요. 왕의 신원을 밝혀줄 카르투슈는 읽을 수 없었죠. 이집트 무덤은 보통 안에 누가 있는지 자랑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카르투슈는 기본적으로 상형 문자로 둘러싸인 왕들의 큰 타원형 이름표였어요. 이승과 저승 모두에서 통하는 VIP 패스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없으면 당신의 영혼은 사후세계 호텔에 체크인할 수 없었어요. 이집트인들에게 당신의 이름, 즉 레는 단지 선생님이 같은 머리 스타일의 아이들과 구별하기 위한 게 아니었거든요. 당신이 누구인지의 핵심 부분이었죠. 렌이 살아남는 한 당신도 살아남았어요. 이름이 잊혀지는 건 죽음보다 더 나쁜 운명으로 여겨졌죠. 영혼은 이름 없이는 여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카르투슈를 사원, 오벨리스크, 보석, 조각상, 무덤 벽 등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죠. 어디를 봐도 파라오의 존재감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거대한 무덤을 지었는데 3600년 후에 들어와서 이 사람 누구더라? 라고 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전혀 쿨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 없는 파라오가 영원히 도굴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상상하는 게 타당해요. 카르투슈는 정말 중요했어요. 가장 유명하고 놀라운 예 중 하나는 투트모세 3세의 무덤에서 나와요. 그의 매장실과 석관은 말 그대로 카르투슈 모양이었어요. 다시 말해 방 전체가 그의 이름에 살아있는 건축적 상징이었죠.
다행히 최근 발견된 무덤에서는 모든 게 지워진 건 아니었어요. 입구에 황금빛으로 칠해진 건 익숙한 두 수호자 이시스와 메프티스 신이었어요. 이시스는 오시리스를 다시 이어붙이고 생명을 불어넣은 마법사였어요. 그녀의 자매 네프티스는 영원한 애도자이자 미라의 수호자였죠. 함께 그들은 여기 누워있는 누구든 사후세계를 혼자 맞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신비로운 파라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밥하려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이 무덤은 제2중간기라는 이집트의 혼란스러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한 명의 통치자 대신 여러 경쟁 왕국이 있었고 각자 작은 권력 기반을 가졌어요. 실제 이집트판 왕좌의 게임 같았죠. 그 혼란의 한가운데 아비도스가 있었어요. 한동안 이곳은 소위 아비도스 왕조라는 자체 왕들의 본거지였어요. 그들은 모두가 아는 피라미드 건설자들이 아니었고 그래서 너무 신비로워요.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죠. 위대한 기념물도 거대한 보시도 없고 깨진 블록에 이름 조각만 있어요. 수세기 동안 많은 학자들은 그들이 존재했는지조차 의심했어요. 2014년에 고고학자들이 그 그림자 같은 왕 중 하나인 세네브카이의 무덤을 발견하면서 좀 바뀌었어요. 세네브카이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그가 꽤 이야기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의 뼈는 18개의 깊은 상처를 보여줬어요. 전투에서 입는 종류죠. 두개골, 등, 손에 타격을 받았고 아마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그를 우리가 아는 몇 안 되는 전투에서 안타깝게 전사한 파라오 중 하나로 만들었죠. 그의 무덤은 소박했고 이전 왕들의 유물을 재사용했지만 귀중한 한 가지를 전달했어요. 바로 증거죠. 세네브카이 전까지 아비도스 왕조는 그저 이론이었어요. 그와 함께 현실이 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발견이 큰일일 수 있어요. 아비도스에서 새로 발견된 왕릉은 세네브카이의 것과 같은 배치와 스타일을 공유해요. 석회암 방, 진흙 벽돌아치, 보호신들이 있지만 훨씬 더 커요. 이는 다시 우리가 아비도스의 더 이른, 더 강력한 통치자를 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해요. 그가 누구든 위대한 이들과 함께 기억되고 싶어 했어요. 역사가 그를 지우려 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아마 그의 무덤 옆에 추가 발견들이 더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네, 더 있어요. 실제로 꽤 멋져요. 아비도스에서 멀지 않은 바나위트 마을에서 고고학자들이 로마 시대 도자기 작업장을 발견했어요. 맞아요. 제대로 들으셨어요. 파라오 매장지 근처에 도자기 공장이요. 현장에는 거대한 점토가마, 저장실, 심지어 오스트라카라는 깨진 조각들도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고대 포스트잇이었죠. 쇼핑 목록 대신 그리스어와 민중 이집트어로 영수증이 긁혀 있었어요. 일상거래의 작은 기록들, 잃어버린 왕조, 왕 근처에서 찾을 거라고 절대 예상 못할 종류의 것들이죠. 솔직히 도공들은 기회를 놓쳤어요. 지루한 영수증은 잊고 순례자와 관광객들에게 오시리스 머그컵과 아누비스 피규어를 팔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수세기 후 중세시대에 같은 땅이 묘지가 된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이 유골이 있는 진흙 벽돌 무덤을 발견했어요. 이는 아비도스가 파라오 시대 이후 수백 년 동안 중요성의 아우라를 유지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계속 이 언덕일까요? 이곳이 정말 사후세계로 가는 관문일까요? 결국 오시리스가 쉬고 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장소예요. 그 믿음은 수천 년 동안 그림자처럼 남아있었고 파라오들과 나중에는 중세 가족들을 끌어들일 만큼 강했어요. 다른 의식, 같은 성스러운 땅이죠. 공평하게 말하면 로마인들은 오시리스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도자기를 만들러 왔죠. 아비도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발굴은 계속될 거고 미래에 또 뭐가 발견될지 누가 알겠어요?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막을 위한 엑스레이 안경 같은 도구로 무장했어요. 모든 스캔이 숨겨진 방을 드러낼 수 있고 운이 좋다면 마침내 우리의 이름 없는 파라오에게 그의 렌을 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그가 누군지 알아내는데 이상하게 몰입하게 됐어요. 곧 소식이 있기를 바라죠.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만의 이론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밤이 되어 파라오 투탕카멘의 마지막 안식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횃불은 없지만 적어도 손전등은 가지고 오셨군요. 여러 층의 계단을 내려가면 벽에 상용 문자가 새겨져 있고 주문처럼 보이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곳에서 무엇이든 가져가는 사람은 영원히 파멸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믿지는 않지만 조금 무서워요. 거대한 돌문을 발견합니다. 함정일까요? 겨우 문을 열었지만 이런 텅 빈 방뿐이에요. 지도를 확인해보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몇 시간이 지난 후 미로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발자취를 되짚어보지만 더 이상 들어왔던 문을 찾을 수 없어요. 혼자 생각합니다. 파라오의 함정에 빠졌구나. 먹을 거 안 가져왔는데. 할리우드 영화에서 주인공이 고대 유적을 탐험하다가 심각하게 위험한 함정에 빠지는 장면 본 적 있으시죠? 이집트 왕족들이 독이 있는 정갈과 뱀, 평생 갇힐 수 있는 미닫이문, 모든 것을 짓밟는 거대한 바위로 자신들의 마지막 안식처를 보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함정들이 정말 진짜로 존재할까요?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이지만 이 모든 것은 허구입니다. 이런 정교한 덫은 고대 문명이 설치하기에는 너무 기술적이었어요. 그렇다고 함정이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이집트나 마야와 같은 고대 문명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관행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종종 한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던 위치를 반영하죠. 따라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 즉 당대의 VIP를 위해서는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거대한 기념물을 세웠어요. 이러한 문명 중 일부는 사람의 삶이 저 세상에서도 계속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현세의 유품과 함께 묻혔죠. 돈과 권력이 많으면 마지막 안식처가 부와 금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뜻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고대 이집트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파라오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무덤에 보관된 금은보화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마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겠죠? 바닥부터 천장까지 황금 유물, 보석, 심지어 돈으로 가득 찬 넓은 방. 분명히 유혹적으로 들려요. 그리고 이런 장소의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재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고대 문명은 함정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중 하나는 도둑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기념비 내부에 빈 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호텝 3세의 마지막 안식처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멘호텝 3세는 왕들의 서쪽 계곡이라고도 알려진 룩소에 세워졌습니다. 기원전 1905년에서 1914년 사이에 2명의 프랑스 기술자가 이 기념물을 처음 발견했죠. 이 구조물은 거대하며 긴 복도와 가파른 계단으로 연결된 10개 이상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왕의 방은 가장 숨겨진 방이며 외부인이 왕의 방을 찾게 되기 전에 여러 개의 빈 방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른 파라오들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6m 깊이의 구덩이를 숨기는 가짜 바닥이 있는 기념비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왕의 휴식 공간으로 가는 길에 원치 않는 방문객이 깊은 구덩이에 놀라게 될 거예요. 파라오는 가짜 바닥과 함께 미로 스타일의 복도와 가짜 벽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도둑들이 왕의 진짜 방을 찾기까지 몇 시간, 며칠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독사가 있는 구덩이의 경우 이런 구조물 안에 파충류가 있었다면 아마도 스스로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덩이 안에 먹이가 없다면 뱀이 몇 년 동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할리우드에서 유래한 또 하나의 오해죠. 이런 함정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고고학자들은 멕시코의 붉은 여왕 팔렌케의 마지막 안식처에서 흥미로운 덫을 발견했습니다. 팔렌케는 콜럼버스 이전 멕시코에서 가장 강력한 마야 도시 중 하나였죠. 붉은 여왕은 마지막 마야 왕의 할머니로 여겨졌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제국의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를 기리기 위해 사후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 거대한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무덤의 발견 자체만으로도 이미 흥분되는 일이었죠. 고고학자들은 1994년 이곳을 발굴하던 중 고대 기념물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본 건 숨겨진 문이 있는 방이었어요. 문을 열자 긴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마침내 이 복도 끝에는 여왕의 방이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은 여왕의 미라가 그대로 있는 이 방을 발굴하게 되어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여왕의 진주, 옥 조개 껍질, 값비싼 보석과 함께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발굴팀은 유골을 탐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방 안이 붉은색 가루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마야인들에게는 붉은색이 중요했고 그들의 의복과 건물 대부분이 붉은색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여왕이 이 정체불명의 붉은 물질과 함께 묻혔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추가 분석을 위해 샘플을 채취한 결과 붉은 가루가 매우 위험한 광물인 진사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루를 흡입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연구팀은 이것이 여왕의 재산을 훔치려는 자를 위한 함정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험한 가루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덫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원치 않는 방문객을 막는 가장 저렴한 방법은 기념비 전체에 주문을 쓰는 것이었을 거예요. 지금이야 비웃겠지만 당시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문은 보통 그 장소에서 무언가를 가져가는 사람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어떤 주문은 도둑이 큰 화재나 끔찍한 호수로 집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주문은 도둑이 불치병이나 알 수 없는 건강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저주했죠. 하지만 이런 주문은 사람들이 금을 훔치는 걸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주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1920년대에 파라오 투탕카멘의 안식처를 발굴한 유명한 영국 이집트학자 하워드 카터에 관한 이야기였죠. 몇 달 동안 발굴에 실패한 카터는 우연히 무덤의 존재를 발견했어요. 몇 달 동안 수색하던 흙 바로 밑에서 계단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팀의 도움을 받아 계단을 막고 있는 모래더미를 치우고 출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문에는 여러 왕실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고 카터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 묻혔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했죠. 그가 옳았어요. 그는 끌로 출입구 왼쪽 상단에 구멍을 뚫고 촛불을 켜서 앞을 비췄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터는 3000년 동안 숨어있던 투탕카멘의 마지막 안식처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발견은 일련의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그것이 파라오의 저주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어요. 카터 자신은 불과 몇 년 후 미스테리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 중 일부는 저주의 위협처럼 홍수로 집을 잃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효과적인 함정이었던 걸까요? 현실을 인정합시다. 대부분의 고대 무덤은 적어도 한 번 이상 도구를 당한 적이 있어요. 소문이 아무리 무섭다 해도 대부분의 미라는 개봉되었습니다. 하나만 제외하고요. 바시리 미라는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아무도 감히 그 안을 들여다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하워드 카터를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는 1922년 투트 왕의 무덤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 혁명적인 발견 이전에 그가 다른 미라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건은 1919년이었고 바시리 미라, 파체리 미라, 손댈 수 없는 미라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가 룩소르의 왕들의 계곡에서 우연히 바시리 미라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곳에서 나중에 투트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에도 불구하고 이 미라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습니다. 미라가 아직까지 무사한 이유는 미신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미라를 되돌릴 수 있다고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라는 너무 복잡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연구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우려해 미라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유물을 다루는 모든 사람의 황금률은 유물을 더 좋게 만들거나 그대로 보존할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고대 유물의 많은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케호모나 미소 짓는 동상 복원과 같은 경우입니다. 미라의 얼굴을 덮고 있는 섬세한 천에는 마치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멋진 디자인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100%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방부 처리 방식을 사용한 미라는 이 미라가 유일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대 기술을 모르면 미라의 포장을 풀고 다시 감싸는 동안 미라를 망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전문가와 약탈자 모두 다양한 이유로 미라의 천을 풀었는데 대부분 미라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어요. 다행히 요즘에는 뜨지 않고도 석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바시리 미라를 자세히 살펴본 연구원들은 이 미라가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살았던 키 167cm 정도의 남성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는 대략 2300년 전의 미라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집트 박물관은 엑스레이 스캔을 통해 이 남성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지만 파체리인지 네누인지는 구분하기 조금 까다로워서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또한 미라가 들어있는 화려한 케이스에 온갖 종류의 장식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라가 침대에 누워있고 그 옆에는 호루스의 네 아들과 함께 이시스와 네프티스의 신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장래의 신 아누비스의 이미지 2개가 케이스 발 밑에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바시리 미라만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이세템캡 D는 미라의 상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프랑스 고고학자 가스통 마스페로는 미라가 평화롭게 쉴 수 있도록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무덤이 오래전에 도굴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덕분에 우리는 미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캔 결과 대제사장 아내의 목, 오른팔, 이마에 걸린 부적을 포함한 몇 가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서 치아 문제와 무릎 관절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녀는 고령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정확한 나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통치하던 시절의 다양한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왕국에서 높은 지위를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템캡 D는 피네젬 2세의 여동생이자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은 혈연 관계로 남매였지만 당시에는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것이 꽤 흔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도 그랬죠. 순혈주의를 추구한 결과 근친 교배와 악명 높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턱만 남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규칙과 도덕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시리와 이세템캡 D가 무사히 살아남은 것은 엄청난 행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트 왕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의 연구는 미라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무덤 자체는 1922년에 발견되었지만 1925년에야 발굴을 통해 중첩된 관을 열었습니다. 은색 핀으로 고정된 바깥쪽 관이 열리자 화려한 유리와 꽃화 안으로 장식된 미라 모양의 또 다른 관이 드러났어요. 왕의 미라가 습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운데 관은 꽤 무거웠고 손잡이도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꺼내야 했습니다. 숭금의 붉은 천으로 쌓인 가장 안쪽 관 안에서 왕의 미라를 발견했고 1925년 10월 28일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탕카멘의 미라는 약 185cm의 크기로 188cm 길이의 가장 안쪽 관에 꼭 들어맞았어요.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고대의 말라비틀어진 미라처럼 부서지기 쉬운 것을 특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해보세요. 게다가 미라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죠. 탐험대의 수석 고고학자인 하워드 카터는 미라에 양동이 2개 분량의 기름이 부어졌지만 마스크와 발은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고 추정했습니다. 미라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였죠. 시신은 관에 약간 비스듬히 놓여 있었고 오른쪽과 왼쪽에 어두운 기름의 양에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관이 석관으로 내려가는 동안 기울어졌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기름은 관 내부에 습기를 만들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학적으로 반응했는데 카터는 일종의 느린 자연 연소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리넨천의 탄화로 이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열과 습기의 조합은 미라에게 큰 타격을 입혔어요. 갈고리와 도리깨가 떨어져 나가고 레진 풍뎅이가 갈라지고 손과 미라 밴드를 고정하는 실이 썩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또한 수년에 걸쳐 오일이 굳어져 미라와 마스크가 관 바닥에 단단히 접착되었습니다.
미라를 안쪽 관과 가운데 관에서 분리하기 위해 관을 햇볕에 몇 시간 동안 두어 섭씨 65도까지 온도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라는 여전히 붙어 있었기 때문에 초기 검사는 미라가 있던 그 자리에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투탕카멘의 미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부분은 다리와 발이었기 때문에 아래쪽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진은 붕대를 벗겨내면서 왕과 함께 쌓여있던 수많은 보물 중 첫 번째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시간을 들여 발견한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붕대의 안쪽 층은 대부분 먼지로 변하는 등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원래 어떻게 감쌌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법은 당시에 다른 귀족 미라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일치합니다. 몸통과 허벅지 모양을 만들기 위해 접힌 리넨 패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바깥쪽과 안쪽 붕대는 고운 린넨으로 만들어졌고 중간층은 더 거칠었습니다. 어깨와 가슴 주변에는 복잡한 붕대가 감겨 있었고 사타구니 주변도 비슷한 스타일로 감겨 있었습니다. 각 팔다리와 손가락, 발가락에는 금으로 된 모자를 씌워 따로 감쌌습니다. 투탕카멘은 발에 금박 샌들도 신었어요. 연구진은 외부 붕대를 제거하여 관에서 미라를 분리하려고 했지만 레진이 시신을 관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결국 미라를 깎아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몸통을 엉덩이에서 반으로 자르고 팔을 분리하여 붕대를 계속 풀어야 했습니다. 안전성을 위해 각 부분을 뜨거운 파라핀 왁스로 처리하고 나중에 레진으로 손과 발을 다시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칼을 사용하여 마스크에서 머리를 분리했습니다. 치아를 확인하기 위해 턱과 목 주위를 절개하기로 결정하고 나중에 레진으로 고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미라를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에 그대로 두었어야 했나요? 아니면 옳은 일을 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